안녕하세요. 금융 및 보험 관련 최신 소식들 저희가 오늘 아주 알차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기준처럼 바로 알아야 할 정보부터 요즘 뜨는 새로운 트렌드, 또 금융계 소식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10가지 뉴스를 저희가 딱 골라왔습니다. 네,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내용들을 좀 쉽고 명확하게, 그래서 핵심이 뭔지 딱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냥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랄까?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배경,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여러분 권리 지키고 또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암 진단 확정일 기준입니다. 네,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때 그 진단 확정일이 언제가 되는 걸까요? 혹시 CT 검사에서 처음 뭐가 발견된 날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영상검사 결과가 아니고요. 조직검사 후에 병리과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직접 암세포를 보고 이거 암 맞다 하고 최종 확인해서 기록한 날짜, 바로 그 병리보고서 작성일, 이게 바로 암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단 확정일입니다. 아하, 병리보고서 작성일이요? 네,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는 물론 강력한 증거긴 한데 그걸로는 확정 진단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보험에서는. 그러니까 영상에서 뭐가 보여도 결국 조직 검사를 하고 병리 보고서가 나와야만 그래야 보험 약관상 암 진단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날짜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부분 암보험 약관을 보면 진단의 근거로 이 병리 진단을 딱 명시해놨어요. 그냥 의사가 봤을 때 암 같다, 이런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보험금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그 보험 가입하고 보통 90일 정도 면책 기간 있잖아요. 보장 안 해주는 기간. 네네, 있죠. 이 기간 안에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 확정일이 면책 기간 이후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데 아주 결정적인 날짜가 되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그럼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 보험 약관에 이 암의 진단 확정 기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병리 진단 관련 내용, 이게 어떻게 써 있는지 미리 꼭 확인을 해 두셔야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약관 확인.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 권리를 찾으려면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 보상 문제예요. 이것도 참. 네.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막 40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360만 원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건 바로 수리비가 사고 나기 직전 그 차의 가치, 뭐 중고차 시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차량가액의 12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120%요? 네.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규정을 보면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를 넘으면 딱 그 120%까지만 지급한다.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 전손 처리 불가 시 수리 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헷갈리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사고 직전에 내 차 가치가 300만 원으로 평가됐다고 쳐요. 그러면 보험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수리비는 300만 원의 120%, 즉 360만 원까지인 거예요. 근데 실제 정비소에서 견적이 40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보험사는 한도인 360만 원까지만 주고 나머지 40만 원은 이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거 좀 오래된 차일수록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면 차량 가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수리비가 차값을 훌쩍 넘는 경우, 뭐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기 쉽죠. 그렇죠. 이런 규정은 그럼 왜 있는 건가요? 그런 좀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고 또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같은 기관 기준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 좀 오래된 차를 운행하신다면 내 차의 현재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이 120% 한도 규정을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질병 관련 보험금 문제로 넘어가 보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맞아요.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특정 전염병 진단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 적혀 있는 특정 전염병 목록에 코로나19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목록이 없어서요? 네. 보통 이런 특약들은 뭐 콜레라, 장티푸스, 패스트 같이 예전부터 있던 그 전통적인 법정 전염병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장 대상을 정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이니까 과거 약관에는 당연히 이름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 가입했던 시점의 약관이 기준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나중에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딱 지정됐다고 해도 그 전에 가입한 보험 약관 내용이 뭐 바뀌진 않는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할 당시의 약관 내용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2020년 팬데믹 이전에 가입하신 특정 전염병 관련 보험이라면 그 약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뭐 이런 정확한 질병 이름이 딱 적혀 있지 않으면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진단비를 청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이랑 약관 이거 꼭 꺼내서 보장되는 질병 이름이 정확히 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아, 약관 확인.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그럼요. 자, 이번에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정 지역으로 가실 때 여행자 보험이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 늘어나서요. 우리 외교부가 캄포주의 보코산, 그리고 바베시, 포이페시, 시아누크빌주 같은 곳들을 여행 금지 지역, 그러니까 흑색 경보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흑색 경보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만약 사고가 나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여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흑색 경보 지역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외여행 보험 약관에 보면 면책사항이라고 해서 보험금 안 주는 경우가 쭉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나 4단계 흑색경보, 여행 금지가 내려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 안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색경보는 가장 위험한 단계니까 당연히 보상에서 빠지는 거죠. 와,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모르고 갔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앱, 이걸로 내가 가려는 곳 여행 경보 단계가 어떤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면 내 여행자 보험 약관에서 보장이 제한되는지 이것까지 꼭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복무 중인 분들, 특히 카투사 운전병으로 복무하시거나 할 예정인 분들 좀 관심 가지실 내용인데요. 아, 네. 군대에서 군용 차량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럴 때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개인 운전자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이유는요. 개인 운전자 보험 약관은 보통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로 보장하거든요. 근데 군용 차량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니라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 분류가 돼요. 법 적용 자체가 다른 거죠. 법 적용이 다르군요. 군용 차량은 그럼 아예 개인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법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운전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 범주의 군용 차량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 복무 중에 군용 차량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뭐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허허. 그럼 카투사 운전병들은 만약에 사고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군 내부적으로 어떤 보상 절차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적어도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군복무 중 운전까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은 약관에 딱 명시된 그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약관에 적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그렇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요즘 보험업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미니보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말 그대로 미니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특정 위험 한두 가지에 딱 집중된 그런 소액 단기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소액 단기보험이요? 네, 예를 들면 뭐 독감 걸렸을 때 치료비 지원, 아니면 등산하다 다쳤을 때 보장, 심지어는 특정 콘서트 티켓 취소했을 때 환불 보장,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위험들을 대상으로 해요. 보험료가 월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특히 보험 가입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2030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큰 돈벌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상품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성격이 강해요. 미래 투자요? 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보험을 좀 쉽고 이거 괜찮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서 보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요. 나중에 이제 장기적인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일종의 보험 맛보기 상품이랄까요? 아하, 맛보기. 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장 기간도 보통 1년 이하로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고 간편하다는 장점 뒤에는 보장 내용이랑 기간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가입 전에 내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얼마 동안 또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냥 나 보험 들었어 하는 안도감만 갖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 못 받는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런 미니보험의 등장은 나중에 또 얘기할 라이트바겐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결국 소비자의 필요를 더 잘게 쪼개고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상품도 점점 더 개인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대출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보험 계약 대출, 흔히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소식이랑 좀 아쉬운 소식이 같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최근에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면서 보험계약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기본금리도 조금씩이지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 그건 좋네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원래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취약계층 대상 우대금리 제도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금리 시기에 대출받은 분들이나 고령층처럼 상환 부담 큰 분들한테 금리를 추가로 깎아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 우대금리요. 근데 왜 늦어지는 건가요? 언제쯤 되는 건가요, 그럼? 보험사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 만들고 또 내부 기준 마련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나 봐요. 현재 각 보험사들이 11월까지는 시스템 준비를 다 마치고 구체적인 우대금리 할인율이나 적용 대상, 신청 방법 같은 거는 12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12월이요? 그럼 금리 인하 혜택 기다리셨던 분들은 12월 공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겠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12월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공시 이런 걸 통해서 발표될 내용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봐야죠. 네. 자, 이번에는 금융권 전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요 금융권 회장님들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님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님하고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님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연임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진옥동 회장님 체제에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ESG 경영, 여기서 ESG는 환경, 엔바이러먼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좋게 평가받고 있고요. 우리금융의 임종용 회장님은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하고 또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힘써온 점,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워드가 성과랑 안정, 뭐 이런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가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하고 맞물려서 볼 때 뭐 큰 변화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연속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과 연속성.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들의 경영 전략이나 서비스 방향,
이런 게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당분간 좀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거죠. 네, 금융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흥미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소식입니다. 오토바이계의 토스라고 불린다는데요. 이륜차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라이트바겐이라는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네, 바리 코퍼레이션이라는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라이트바겐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오토바이 사는 거, 신차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매달 돈 내고 타는 구독 서비스, 또 보험 가입 연계해주고 정비 예약까지 말 그대로 이륜차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월 사용자 수가 벌써 35만 명 넘었다고 하니까 반응이 아주 뜨거운 거죠. 와, 35만 명이요. 진짜 오토바이에 관한 모든 걸 다루네요. 특히 어떤 점이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원래 이륜차 시장이 좀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거래 과정도 불투명하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네, 좀 그랬죠. 라이트바겐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투명한 가격 정보랑 편리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거죠. 특히 그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월 구독료만 내고 원하는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라바 구독 서비스나 아니면 자체 할부 금융 서비스인 라바페이, 이걸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확 낮춘 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아, 기술 플랫폼이 기존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한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 같네요. 맞습니다. 정부 비대칭 해소하고 금융 장벽 낮추고 서비스는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고 이런 혁신 덕분에 최근에 103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고요.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니보험처럼 특정 분야에 딱 특화된 이런 버티컬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소비자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는지를 잘 보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좀 가볍고 재미있는 트렌드인데요. 육아와 운동을 동시에 유아차런이 인기라고 합니다. 유모차를 밀면서 달린다니 상상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네, 유아차런. 말 그대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부모가 밀면서 같이 달리는 활동인데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네. 캥거루 크루처럼 유아차런을 전문으로 하는 러닝 크루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서울시랑 하나손해보험이 같이 여는 관련 행사는 참가 규모가 무려 5천 가족까지 늘어날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와, 5천 가족이요. 정말 대규모네요. 이런 트렌드는 왜 생겨난 걸까요? 아무래도 출산하고 육아하다 보면 자기 건강관리나 취미생활 같은 거 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는 육아랑 개인의 삶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아차로는 부모한테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도 기르고 또 아이한테는 야외 활동하면서 새로운 자극도 받고 즐거움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부모가 된 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아이랑 같이 성장하려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육아 문화를 만드는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네, 좋은 현상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금융 및 보험 관련 소식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암 진단 확정일 기준부터 자동차 수리비 한도, 특정 전염병 보장 여부, 여행자 보험 면책 조건까지 와, 정말 보험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아요. 동시에 또 미니보험이나 라이트바겐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필요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등장도 아주 눈에 띄었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보는 눈이 중요해진 시대죠.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미니보험처럼 보험 상품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또 필요한 보장만 골라 담는 DIY 형태도 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입도 너무 간편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친다? 네,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작은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파편적인 보장은 막 늘어나는데 정작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어떤 전체적인 안전망
여기에는 혹시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편리함과 맞춤하, 그 이면에 혹시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내 전체 보험 포트폴리오가 과연 균형 있게 잘 짜여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말 꼭 필요한 보장들이 빈틈없이 또 중복 없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정보 탐색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